억울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어머,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대네요. 3.5% 보이시죠? 그래픽을 네. 굉장히 안 떨어지네. 아니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완전 아까 그 중국 그래프랑은 방향 자체가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현희 씨 말한 대로 발목 딱 걸어놓은 상태네. 맞아요. 사실 여기서 보시는 이 경제 그 수치는 미국이 사실 팬데믹 때문에 74년 만에 어떤 최악의 경제를 맞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74년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요? 여기서는 지금 우와. 성장률만 보지만 실업률이나 또 여러분들 뭐 인종 갈등 아시잖아요. 더 이런 심해졌어요. 것들, 그런 내부적인 많은 문제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을 위협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 74년 만이면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제일 나쁜 거예요? 대공황 이후. 그렇죠. 맞네. Go get vaccinated, America.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는데도 오히려 이제 미중 간 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약간 넌지시였다면 지금은 공공연하게 계속 티격태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적수가 없었던 세상에서 한 30년을 살았고 이제는 드디어 적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싸움이 커지는 거죠. 자, 그 두 나라 관계가 지금 어떤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알래스카. We'll also discuss our deep concerns with actions by China, including in Xinjiang, Hong Kong, Taiwan, cyber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economic coercion toward our allies. 我们是应美国的邀请到这里来，但是竟然在我们出发的前一天，美国发起新的对华制裁。我认为这不是正常的待客之道。 아, 살벌하다. 옆에 홍찬 교수님 물론 더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 중국 외교관이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중국에 보면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라오마오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버릇을 미국의 그런 나쁜 버릇은 고쳐야 된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건 거네. 우리 초대해놓고 손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배운 저기 버르장머리냐. 뭐 이런 약간 식으로. 어린 아이한테 야 이런 나쁜 버릇을 네가 빨리 고쳐야 된다 약간 이런. 예,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이게 미국과 중국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바이든 정부 취임하고 나서 처음 미국과 중국의 그 외교 대표들이 만난 회담이었구나. 고위급 회담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보면 굉장히 유해 보이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으면 뭔가 좀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서 네.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국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China has an overall goal, and I don't criticize them for the goal, but they have an overall goal to become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expand. 그리고 사실은 이 두 나라만의 이슈 아니잖아요. 사실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약간 이런 긴장된 상태에 들어가면 각자 좀 연결된 나라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약간 좀 걱정하고 긴장되는 상태일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그 싸움에 낄까 봐. 지금
미중이 이렇게 하는 게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미국하고 중국의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고 양국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나라들은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걸 굉장히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기사 보니까 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사실 군사적인 어떤 긴장감이 도는 구역들이 몇 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돼서만 해도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그 동시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남중국해 자체가 원래 언제 싸움이 나도 사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이런 것과 비슷한 역사적인 그 경험들이 좀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웠던 그리스 시대에 그 전쟁사를 서술한 역사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나라가 왜 싸웠는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 전쟁이 발발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테네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관계가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랑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그 관계가 비슷하다는 말씀인 거죠. 미국의 그 그레엄 알리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을 하면서 이 신흥 세력이 중국과 같은 신흥 세력이 기존 지배 세력, 미국과 같은 기존 지배 세력을 위협할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딱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러다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죠? 네, 그죠? 좀 무서운 마음이 들죠. 예. 예. 그럼 그-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위로 뭐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 그 연구에 따르면은 신흥 강대국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기존 패권국을 위협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16번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16번 중에 12번은 전쟁으로 끝났고 4번은 이제 전쟁을 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바로 이제 17번째 사례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쟁이 안 일어날 확률이 25%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전쟁을 안 일으키고 해결하는 5번째 사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미래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뭐 무력 총성 싸움도 없는 없다. 전쟁. 네, 그렇죠. 총성 없는 전쟁. 특히 이 지금 전쟁이 더 치열한 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분야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 반도체, 5G, 화웨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각 영역에서 지금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지금 기술 전쟁을 앞으로 더 치열하게 지금 벌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이렇게 지금 목전이 아니라 ING형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 미국이 느끼는 불안감, 위기감은 엄청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하셨던 이분이 네.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장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잠깐 인공지능 보시죠. 국가안보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700페이지면은 학교에서 가르쳐도 한 학기네요. 세계 AI 리더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근데 저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정말로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예상을 한다는 갈등의 얘기죠. 불이 떨어진 것 같네요. 중국을 우습게 본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저 10년 안에 중국이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 중국의 AI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AI 작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한국 드라마 대본을 다 넣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걸 돌리면 한 편 써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네. AI가 쓰면 약간 무조건 출생의 비밀 같은 거 막 들어가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는 스타일은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부부의 세계랑 이것저것 다 넣어야겠다. 근데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가장 그래도 인간이 하는 일에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굉장히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의 일을 AI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결과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 중국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지금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년 안 걸릴 것 같아.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10년 뒤면은 미국을 이렇게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분야를 되게 한 4분야, 5분야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그중에 한 3분야 정도 핵심 기술 파트는 여전히 미국이 우세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두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응용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뭐 13억, 14억 인구 중에 네티즌만 뭐 9억, 10억이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해봐도 2억, 뭐 3억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9억이라는 사람은- 네티즌들이 하루에 10개씩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SNS에 올리고 뭐 어디에. 그 사람들 방금 뭐 150만 10개만 모아도 올리겠으니까.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AI가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겠네요. 인공지능에서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올 수가 그거를 없겠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설 수 있는 어떤 요건이 형성이 된 거고요. 저희 그 올해 첫 강의로 안유아 교수님 나와서 이야기 해주셨을 때 중국은 이미 AI 기술 개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주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거기에 완전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막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그 인공지능 AI를 둘러싸고 소위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겠네요. 정말로. Some time now,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waiting,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자,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막 반도체. 웨이퍼라 네. 그러지 않았어요? 자, 반도체 주요 재료가 되는 그 웨이퍼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전 세계 기업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대만의 또 TSMC라는 기업도 들어왔고 저쪽 뭐 네덜란드의 NXP 이런 기업들도 다 이렇게 모아서 물론 이제 줌으로 했습니다. 지금 뭐 직접 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한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AI 기술을 조금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반도체로 확 튀셨는데 연관성이 좀 있겠죠? 자, AI가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요. 일종의 이게 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이 모든 AI 시스템에 들어가서 움직여줘야 AI가 AI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반도체를 보시면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국 연구소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그 주도를 해서 발전을 해온 거고요. 사실 전체 시장을 한 100이라고 봤을 때 한 50% 이상은 미국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까 회의에서 보셨지만 왜 그 회의가 발생을 했는지요? 그 차량용 반도체 없어가지고 요즘에 뭐 자동차 공장이 쉬고 있다. 뭐 차 예약해도 못 코로나 받는 때문에.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 늘은 거예요. 자동차 수요가 오히려 늘고 모든 전자제품 맞아요. 수요가 지금 엄청 온라인화, 생활이 온라인화 하면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칩의 공급이 부족하게 된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외국 회사들한테는 이렇게 불러서 압력을 줘서
우리한테 계속 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다른 이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뭐 반도체 동맹, 기술 동맹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이나 대만한테 엄청 한편으로는 러브콜이고 한편으로는 엄청 협박이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 회의에도 네. 참여하라고 그렇게 부른 거겠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반도체 투자 공장을 더 S전자에게 지어라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직접 그 반도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더들이 끊어질 거고, 끊어지지. 그다음에 그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소재나 이런 것들 업체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을 해야지 우리나라 안에 중소기업들도 돌아갈 텐데 맞아. 그 밸류체인에 엄청 타격이 맞아. 오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엄청 지금 높아지고 반도체에 아니, 있는 것 요새 같아요. 동학개미들이 다 반도체. 아 역시 그쪽으로 가야 저희가 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 그래 너희 말 들을게 하고 미국으로 간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전체 수출량의 반 이상이 중국이나 혹은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만약에 이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수출이 출렁거린다는 거, 힘들다는 거거든요. 딜레마네요, 딜레마. 아니 이래도 타격이고 저래도 그러니까 타격이고 둘이 사이가 이래도 좋아야 이래도 되는데 손해고 지금 둘이 저래도 사이가 너무 안 손해고.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지금 미중 인공지능 경쟁을 결코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견제해서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우리 가진 기술력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끌어올릴 것인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하면은 이제까지는 세계 1등 강국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년 1등일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또 1등 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제까지 1등이 아니었던 분야나 뭐 그런 적이 있었나요, 혹시 역사적으로? 자, 여기 계신 분은 모두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미국이 맞아요? 1등에 여기 뭐 45년 전에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미국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항상 1등 국가였던 거죠. 근데 그렇죠.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1등 국가였습니까? 아니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에디슨 나오고 뭐 헨리포드 자동차 산업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나 자동차 신기술로 발전시키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국으로 그렇게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쥐게 된 과정 자체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이 기술을 자리를 뺏기면 자기들도 1등 자리를 놓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술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 이거 1등 아닌데라고 느꼈던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그게 이제 소련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푸트니크라고 해서 지금은 뭐 인공위성이 뭐 몇 개가 날고 그때 당시 1958년도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우주 기술. 과학기술에서 진주만 공격을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주만 공격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를 공격을 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참전하게 만든 계기잖아요. 이 스푸트니크를 그런 충격에, 진주만 공격이라는 충격에 비교해서 이해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쇼크를 먹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 아시죠? 네. 예, 이 나사가 바로 이 스푸트닉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주 개발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때 이후에 만든 기구입니다. 몰랐어요. 아니,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해서 성공했잖아요. 달에 사람 제일 달러 먼저 보내자. 보낸 건 미국이 네. 됐죠. 무려 10년 안에 겠죠? 68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영국에 이어서 패권국으로 되는 과정에서 기술 부문에서 소련이 이제 한번 놀래키는 이런 역사적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인공지능에 대해서 미국이 국가적 총역량을 모아서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스푸트닉 때문에라서 그런지 그거는 정말 뭐 우주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절대 그 1위라는 그 위치를 정말 이제 안 뺏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